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새로운 8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7월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시장이 좀 힘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 시장 우리 훈풍을 좀 불어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 오감만족의 터줏대감이시죠.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사실 네. 7월이 굉장히 좀 힘이 들었거든요. 네. 진행하기도 힘들었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 고충을 함께 나눴을 것 같은데요. 8월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앞으로 저희 주식 시장이 예를 들어서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가 모멘텀으로 생각했는데 네. 요즘 뭐 거의 정은이 형님 불꽃놀이 불꽃 축제잖아요, 거기는. 그쵸. 얼마 팡팡 전에 터지죠, 지금.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쐈고, 네. 그때는 이제 대북주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 미사일 쏘면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네네. 이후로도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력 형님들이 이제 들어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어제는 이제 방사포도 쐈는데도 네. 안 빠져요. 오히려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를 보고 확실히 세력도 좀 들어와 있지만 언제까지 이 불꽃 축제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 네네.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였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게 이제 조금 힘을 잃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을 때 끝난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네. 오늘 같은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제 제재 위반 때문에 그쵸. 다시 또 문제를 좀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좀 나올 악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본과의 문제가 이제 내일까지 해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잘 풀린다고 해도 문제예요. 잘 풀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일본발 쇼크로 인해서 제재로 인해서 빠진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떤 호재가 터진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네. 지수를 부양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또 아닐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호재라고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있죠? 주식이 싼 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기술적으로는 한번 비벼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이 코스피인데 네. 전에 제가 이제 석 달 전, 한 달 전, 한 두 달 전이겠네, 이제 8월이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네. 한 요때 이제 GEC 끝났을 때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한번 꺾어다 내려갈 건데,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게 확률이 높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갈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갈 건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네. 드렸었고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거는 이미 글렀고요. 이 저점이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측했던 코스인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건데 네. 지금 오늘 자리 정도에서 양봉이 나와주는 게 딱 쌍바닥 자리긴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하고 달랐던 거는 이 지점하고 다른 거는 이 지점은 그래도 북한하고 좀 평화적인 분위기였고 좀 완화되는 분위기였고 뭐 미중 무역 협상도 뭐 좀 풀리는 분위기고 네. 어느 정도 조금 향후에는 좀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협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지나 봐야 알겠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협상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도 제가 그날 당일 방송 나가서 말씀드렸던 게 네. 우리보다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반도체 값이 올라가거나 이제 소재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네네. 반도체 값이 올라가면은 국산화를 하거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70% 가까운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뭐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들에게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문제가 그쵸. 있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일본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일본이 장기화시키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재를 받으면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계속 판로를 열어가겠죠. 그렇죠. 네. 예전에 보니까 10년 전에도 이제 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결국은 자금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 네네.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이주용 부회장이라면은 그 회사를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기술을 사오든지 뭐 삼성전자가 뭐 돈이 없습니까 가오가 없습니까 할 거 돈 있는 회사기 때문에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기술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은 기술을 사오는데 뭐 가서 그냥 170표 끌고 올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어렵진 않다.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일본에서 수입을 받고 수출을 뭐 수입을 했는데 네. 이제 오히려 다변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쪽의 데미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지금 뭐 그런 사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기화되기는 힘들지만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그러나 일단 아까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쌍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완화될 거를 예상을 하고 여기서 반등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해요. 제 생각은 오늘 내일이 좀 불기점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지점에서 지금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는 양봉이 나와 있고 0.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에서 뿌릴 수도 있고 네. 내일 뭐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하고 5월달하고 달았던 거는 현재는 일단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깨지고 그 밀려 내려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도 최근 지금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인데 네. 이게 이제 10월 말짜리예요. 10월 말에 이제 장 부러질 때 이때 하고 지금 거의 저점이 맞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돼요.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힘있게 돌려야 되는데 네. 코스닥도 걱정되는 게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가 세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제약바이오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오랫동안 끌고 왔던 섹터고 결론이 나와야 될 때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수사는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는 급등을 할 때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 네. 원래는 제약바이오가 죽으면서 경협주가 거기에 빈자리를 채우면서 지수는 버텨줬어야 되는데 경협주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세력 형님들도 좀 경협주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만약에 더 밀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지금 쌍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10월 저점하고 1월 저점 보고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고 네. 쌍바닥 찍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대충 한 땡겨서 볼게요. 땡겨서 좀 길게 보면은 여기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차트가 이 정도다 대충 한 이 정도 차트였다 현재 한 요 정도 보인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고 저희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작년 7월하고 8월인데 네. 한번 급락 나왔고 와 급락 세게 나왔다 이 정도면은 쌍바닥 자리 아니냐 라고 예측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아시다시피 더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재 자리가 쌍바닥 자리야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부서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기점에서 지난번 주에도 이제 제가 금요일날 전략을 말씀드렸던 게 주식 비중 그 당시에도 조금 줄이시고 네. 인버스 들고 가시고 현금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네. 더 빠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식 비중을 늘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되고 현재 자리에서는 똑같은 전략 인버스 앤드 현금 앤드 주식 소비 중 특히 주식은 만약 물려 계셔서 못 팔면은 부득불 계속 교체 매매를 해가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습을 좀 해보겠다. 계좌 깨진 걸 수습하고 특히 이제 뭐 오늘도 보니까 뭐 10몇 프로씩 올라가는 것도 네. 자잘한 종목들 되게 많던데 내 건 물려있는데 그런 애들 날아가니까 그거 타보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은 오후에 이제 만약에 윗꼬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추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종목을 네. 차라리 물려가서 난 정말 못 파겠다 그러면 차라리 버텨버리시는 게 낫지 이게 버티면 언젠가 오르거든요.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에 거의 1년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데 2년 걸렸어요. 네. 거의 2년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정고점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리먼브라 사태 때도 2년 버티니까 제자리 오더라.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 매매가 많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0주 하고 있었는데 털리다 보니까 저점에서 사니까 한 50주밖에 못 사더라. 그럼 올라갈 때는 더 조그만 주식 수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도저히 손절을 못 하시겠으면은 혹은 뭐 수습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티시는 게 차라리 낫다. 굳이 만약에 굳이 손절하거나 뭐 현금을 하기 힘드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점 버텨주면 제일 좋은데 확률상으로는 사실은 확률로 봤을 때는 부서질 확률도 제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작년 10월에도 한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양봉 나오고 버텨주고 돌려준다 싶었지만은 추가 하락이 나온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이 또 우리 주변에 악재들이 너무 많다. 뭐 일본도 그러고 있고 북한도 그러고 있고 뭐 미국하고도 뭐 그쵸. 그렇고 이제 한미 합동 훈련하면 좀 더 그렇겠죠. 거기다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미중 무역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사방이 악재예요. 오직 호재는 그나마 주식이 싸다. 네. 정도밖에 없다라는 점은. 근데 오히려 글쎄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돈이 정말 많은 몇 천억 뭐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더 싸면은 더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고민을 하셔라. 결국은 인버스, 현금 그리고 소량의 주식. 네. 주식 비중 너무 많이 아주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네. 교체 매매 많이 하시면 안 된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금 뭐 시장은 모멘텀이 없는 모습입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외 악재가 너무 많아서 사면 초과인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인데요. 인버스와 현금 보유 꼭 하시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국내 이슈, 뭐 뉴스를 통해서 좀 시장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누구한테 좋았을까요? 글쎄요. 네, 우리 방송국 놈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오늘도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얘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제일 최근 핫한 뉴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장관급 고위급 회담하는 네. 한일 간 고위급 회담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정은영님의 방사포 남발 네.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핫한 뉴스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하시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아싸 뉴스들 비주류로. 비주류. 네. 제가 옛날에도 항상 주식 얘기를 할 때 남들이 얘라고 했을 때 아니오라고 하는 왕따 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아닌 이제 비주류 뉴스들을 좀 볼 생각인데 네, 어떤 뉴스죠? 뉴스를 봤던 것 중에서 이제 볼만했던 게 현대차 파업 뉴스를 좀 가져왔어요. 네네네. 8년 연속이에요. 8년 연속. 8년 연속 파업을. 예, 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징하다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파업을 한 것 중에서 제가 정말 공감을 한 파업이 하나 있어요. 어떤 파업인가요? 우정국 파업은 정말 공감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진짜로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어 넘어가. 과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파업하기 전에 나라에서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지경까지 돼서 그러니까 우정국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지경까지 버텼다는 건 대단한 거고 그게 이제 그거는 파업을 해도 정말 지지할 수 있는 파업이 됐는데 네네네. 이제는 요즘 옛날에 있는 저도 이제 그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법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법대 법학과 출신이십니다. 출신이고 사실 제 전공이 노동법이에요. 그래요? 노동법 학회도 있었어요. 학회도 있고 이제 노동운동하면은 형님들 손을 잡고 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럼요. 가가지고 이제 저기 투쟁에 참여하면서 막걸리 얻어먹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내가 못 몰랐구나. 막걸리만 마시고 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 그렇죠. 드시나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네, 얘기를 그런 들으면 생각 애잔한데 사실은 글쎄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 많이 동떨어졌던 얘기들을 들었던 게 아닌가 아니 혹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당시 시절하고 지금 시절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은가라는 다르죠. 생각도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IMF가 이제 끝나서 얼마 안 됐었고 정말 생존권 투쟁을 할 수 있던 경기가 시기라면은 굉장히 침체됐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또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임금 더 달라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내용인지 볼게요, 예. 그러면. 일단은 노조가 이제 기본급 네. 인상, 근데 현대차 노조가 8년 연속 파업을 했고요. 네네. 5월 30일 상견례 이후 매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네. 그래서 70%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 결정을 했다 이 네. 얘기고요.
일단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에 올해 순위 30% 성과급 지급, 네. 정년 연장까지 요거를. 얘기를 했고 네네. 상여금도 통상인간에 포함시켜달라 이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인원 충원에 해고자 복직 네. 거기다가 고소 고발 처리 그러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건가요? 들어서 뭔가 다 두드려 부시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했는데 고소한 거 철회해라. 그래 부신 거 없으면 퉁치자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은 내년에 또 부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제조업을 하면은 솔직히 한국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이거 8년 연속 파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이제 1분기가 조금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네네네. 펠리세이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작년에도 적자였거든요. 작년에도 좀 힘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잘 될 때 이제 잉여금을 좀 모으고 싶겠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노조가 한 얘기는 잉여금 모아가지고 부동산 사지 않냐, 땅 사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복지나 임금을 내놔라는 위해, 거죠. 내놓으라는 건데 힘써라. 글쎄요 이게 예전 우정구 파업 같은 경우는 정말 참사당기 파업을 한 거고 네. 파업이란 건 사실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최후의 수단인데 거기에는 대부분 뭐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건 매년 거의 뭐 생존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연례 행사 그리고 또 오히려 너무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파업의 취지가 좀 엇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인 파업은 또 휴가도 갔다 와서 휴가를 파업을- 갔다 온 후에. 그럼요. 네. 휴가를 마침 8월 중순 돌입할 걸로 예상.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 오고 쭉 쉬겠다. 네. 어차피 너희들하고 마지막 협상할 때 그동안 이제 못 받은 임금은 달라고 할 거고 줄 거고 때려부신 거 있으면은 고소고발할 거 철회해달라고 할 거고 이럴 거기 때문에 휴가 갔다가 쭉 쉬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현대차가 사실은 좋은 상황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차만 보면은 네. 종목 어쨌든 이자 볼 거니까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 차를 사용하고 있으면 닛산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뭐 때려부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좀 과도한 거죠. 과도한 거고 네. 물론 저도 지금 한 달 넘게 사케를 안 먹고 아사히를 안 마시고 뭐 이러고 대단하십니다. 있지만은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거도 뭐 처음처럼 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맥주가 네, 그렇게 맛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그 앵커님이 소개시켜준 맥주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네. 독일 맥주로 옮겨갔긴 했지만은 처음처럼을 열심히 마시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지만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수입하는 거를 그쵸. 아무래도 몇 대가 됐던 건 덜 팔릴 거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물량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파업을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구매자들까지 도착하는 게 늦어지면은 예약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국에서 파업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파업 뉴스를 조금 이제 워낙에 이제 오셨군요. 정은영 미사일 쏘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쳐주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겸 가져나와 봤고요. 특히 이 여담인데 네. 제가 이제 작년인가 이제 울산을 갔다 와서 현대차가 있는 데죠. 울산을 갔다 왔는데 이제 현대 조선인 미포도 있고 한 대인데 네, 네. 현대 도시죠. 울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제 예전에 이제 부하 직원이 거기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울산에 기가 막힌 그 맛집이 있습니다. 곱창 네. 맛집이 있는데 어. 곱창 전골 맛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네. 서울에서 못 먹어본 맛이었어요.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래요? 갔다 왔는데 저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딘가요? 울산 기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게 남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여기다 적어주세요. 네. 저는 맛집을 찾아 어.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서 곱창을 먹으러 울산까지 가신 그럼요. 사연. 네.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거기 이제 울산 사람이 현대 쪽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현대에서 일하면은 아들도 그냥 쑥닥쑥닥해서 현대 들어가고 실제로 자기들이 알기에도 그러니까 현대 다니다가 나온 사람을 다른 회사에서 안 쓴대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고 실제로 노동 강도가 되게 세지 않다는 거를 그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만난 지인의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정국 파업처럼 정말 노동 강도가 세서 정말 파업할 취지가 있어서 파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8년째 지금 매년 이제 단합대회를 하는 건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파업이라는 최종 수단은
마지막 수장에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네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 글로벌 위기가 우리나라 그렇죠. 네, 뉴스가 나가고 뉴스가 있네요. 나가고 있는데 네. 12만 3,526원,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네. 거기다가 정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년도 한 4년 더 해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이제 정년이 늘어나면은 내 아들도 딸도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있는 동안에 해야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면은 축의금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를 한번 뽑아봤고요. 네네. 그 다음에 관련된 뉴스로 이제 어떤 게 좋으시죠? ILO 국제노동기구 관련해가지고 ILO 결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좀 가져와 봤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들이 네, 있는데 앞에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예. 핵심 협약 비준 절차 착수 국회 네. 동의안 제출 기록. 근데 요즘 국회가 일을 안 해가지고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결의안을 비준 절차를 착수했다고 했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국제 노동기구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런 그쵸. 측면에서 네. 노동권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저도 이제 노동법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실업자 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준을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항이 이제 네. 3개 협약인데 결사의 자유랑 강제 노동 금지 쪽인데 네. 이제 입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서 비준을 하려고 하면 국제법하고 우리나라 국내법하고 충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내법화 시키기 위해서 비준을 하는데 네네. 실업자하고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이제까지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노동을 하는 사람만. 그렇죠. 근로자만이 해당됐는데 이제 네네. 실업자하고 해고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측면. 네. 그리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네. 원래 노조 전임자는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는 근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근로를 하지 않으면 원래 급여를 주지 급여가 않는데 나오지 않죠. 그 급여가 어디서 나올지 그러니까 사실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는 걸 받고 아니면은 뭐 노조 회비에서 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 교원, 소방 공무원 등 대학 교원 노조 가입 허용 이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 허용 직무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으나 5급 이상 이제 공무원도 노조 가입 허용하고요. 네. 근데 5급 이상은 상당히 높아요. 높아요. 행시예요, 행시. 그럼요. 행시, 네. 사시 뭐 이런 게 5급이고 그럼요. 이제 군대로는 대위가 제가 알기로는 5급으로 알고 있는데 네, 5급 공무원이 굉장히 하기도 어렵고 네, 그럼요. 네, 사법고시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사법고시를 합격해야지 5급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즘 사법고시 없어지긴 했죠. 그리고 단체 협상 유효 기간이 2년에 3년으로 연장. 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노동자들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거고 사업자 내 생산 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네. 사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생산자들 측면에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실업자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은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진짜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적용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은 사업자 내 생산 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이게 사실은 노동자한테 큰 거거든요. 이거 점거하지 말라고 할 건데 현실로는 점거를 해놓고 이제 파업 끝날 때쯤에 고소 취소해라 이렇게 할 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조항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옛날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지휘하던 근무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있었어요. 모 회사에 본부장으로 있었는데 저는 네. 본부장님. 예.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본부장님이요? 근데 그 본부장하고 좀 사이즈가 왁구가 좀 다르죠. 거기는 이제 좀 지창욱이라든지 좀 잘생긴 게 딱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본부장님. 그렇죠. 저는 이제 어디 작업복 입고 있으면은 뭐 김씨 뭐 이런 느낌이고 좀 느낌은 다른데. 네, 본부장님이셨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사람들 써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사업자의 마음이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쓰잖아요. 100명이 한 두세 명은 진짜 일하네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안 좋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 노동법 배울 때도 네.
교수님들도 그렇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안 좋은 노동법이 아니에요. 좋은 노동법인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컬어졌는데 이제는 정말 빡세게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근로자를 해고를 시켜본 적이 있는데 네. 해고를 시키면은 부당해고라고 또 이제 노동청 가잖아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하지 않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 관리를 하는 친구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거래처 몇 군데 돌아야 되고 계약도 몇 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친구는 아니고 저희 이제 거래처들도 돌아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약 갱신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받아야 될 청구도 해야 되고 이런 네네. 것들이 있는데 일을 안 해요. 그럼 야 이거 왜 안 했냐 그러면은 얘 안 해요. 그다음에 갔다가 그러면 원래 거리상 1시간이면 제가 이제 좀 텀을 둬서 한 2시간에는 오겠지. 그러면은 아침에 갔다가 퇴근할 때 와요. 혹은 아침에 갔다가 퇴근할 때도 안 들어요. 아유 늦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퇴근한다 그러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해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고는 최후의 사유라고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감봉을 하고 간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직급을 떨어뜨리고 이게 있어요. 이걸 했다가 마지막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이제 심화서도 여러 장을 받아야 되고 인사청문회도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뭐 단계가 이제 복잡하네요. 그걸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그리고 해고 예고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월급을 미리 지급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FM이기 때문에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해요. 저는 다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일을 안 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노동청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중소기업은 한 명 임금이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이렇게 적자 있고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크게 와닿을 텐데 실제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나쁘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냥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요즘도 현 정부에서 이제 사업자들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 규제가 심한 게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너무 약간 ILO 비준 보고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년 총선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지금이 만약 과연 이거를 하고 해야 될 때가 맞는가? 지금 뭐 글로벌적인 악재가 지금 도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 운영하는 환경을 좀 더 악화시키게 맞느냐라는 고민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유를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자, 뭐 시장 이슈들을 통해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좀 뭐 시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관심 내용들. 뉴스입니다. 관심 뉴스. 네, 관심 뉴스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현대차 노조에 관해서 오늘 또 종목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종목 분석 시간은 차차차 특집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다 함께 차차차 특집. 네, 처음으로 볼 종목은 그럼 당연히 현대차겠죠? 그럼 현대차죠. 네, 현대차만 일단은 볼게요. 현대차는 차트를 저희가 중심으로 보는데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올해는 좀 올랐던데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2015년이네요. 2015년 6.9%, 그 다음에 2017년 5.6%, 4.8%, 2.5%까지 갔다가 올해 이제 3.4% 겨우 올라가는데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실제로 벌어들이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남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어려운 구간을 좀 겪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양이고 올해만 조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까 현대차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회사의 입장도 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이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전고점에서 현재 지금 저항을 받는 이게 오늘 제가 끊어놓은 게 아니라 예전에 끊어놓은 것 같은데 전고점에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위에 이제 매물대가 있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데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에서 지금 다 지지선을 다 이탈했고 장기 이평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 이평대를 다 침범하고 내려온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을 삭제했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모멘텀이 있거나 한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적하고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는 좀 빠졌지만은 사실은 작년부터 꽤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담아보기도 어렵고 네. 보유하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양봉 나오니까 네. 반등을 좀 줬을 때 아마 한 현재 구간도 거의 비슷해요. 13만 원대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가 좋아가지고 세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13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네.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현대차는 지금 차트 흐름이 좀 그래 보여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봤는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현대모비스를 또 가지고 그쵸. 오셨어요. 한번 분석 들어갈까요? 현대모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고 그쵸. 모비스 이제 부품을 주로 하는데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현대차보다 좀 더 양호한 흐름이에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구간이 거의 상승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파동에서 상단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있어서 힘있게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고 네. 현재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뚫어야 될 자리 못 뚫고 해서 밀려 내려온 자리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지 마시고 네. 일부는 차익 실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면은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한 22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 도로 죽고 다시 또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면은 도로 팔고 이렇게 네. 해서 채널 매매를 병행해서 가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돼서 네. 현대모비스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 비중 수를 하셨다가 네.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다시 줍줍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옳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네. 최근에 장에 빠졌는데 이 종목은 꽤나 견조하게 버텨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딴 종목들은 저가 메리트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저가 메리트가 좀 없는 거예요. 따로 그렇기 할 수 때문에 있죠. 차라리 많이 빠진 종목을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차트로 보여드렸다시피 파동을 그리면서 갈 때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확률상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률이 그러니까 꼭 그러한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쵸. 지금은 확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자리를 뚫고 갈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퍽 하고 뚫고 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확률상 이 자리 위 상단에서는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이 하단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확률이 높죠. 확률이 그쵸? 높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했다가 네. 다시 좀 내려오면 다시 잡고 만약에 비중 축소를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간다. 그러면 남은 거 가지고 최대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뚫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뚫고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뚫고 갔다가 이 자리에서 위에 있는 상단이 원래는 저항 라인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라인 저항 라인인데 여기가 오히려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지가 확인되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지지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수술을 하시고 네.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게 확률이 좀 더 높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현대모비스 부품 관련 한 주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게 제일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나마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좀 차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쌍봉이죠. 네, 기아차. 그렇죠. 네, 현대차와 같은 쌍봉을 이루고 식구고 있습니다. 같은 그렇죠. 식구 그렇지만은 네, 한번 볼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같이 파업하는 건데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작년에 앵커님하고 같이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저희 한번 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 어쨌든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건데 기아차가 디자인이 좀 더 잘 빠졌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사람이 저도 차를 사려고 하면은 디자인을 안 볼 수는 디자인을 없어요. 보죠. 그럼요. 그럼요. 디자인을 봐야 되기 네. 때문에 또 이게 현대차는 아반떼 외에는 그렇게 것도 낚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흥행이 또 된 것도 많이 소나타는 왠지 택시 같고 어. 그랜저는 왠지 영감님 같고 그런 그렇지. 이미지가 있군요. 제네시스는 회장님이지만은 회장님용 되면은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이런 애매한 게 있는데 네, 기아차는 기아차는 K3 뭐 K5 이런 것들 K7 다 괜찮게 나가고 시리즈로 있어서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죠. 라인이 좀 잘 빠졌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현대차보다 좀 더 견조한 흐름인데 어.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추가로 분출이 될지 빠질지를 고민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현재는 횡보하는 구간인데
현재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솔직히 확률상으로 보면은 이 파업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 이게 8년 연속 파업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갖고 있으면은 파업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일단은 제일 힘든 거는 주가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심리가 힘들어요. 올해는 안 할 줄 알았는데 7년 연속했으면 됐지 않니? 재작년인가 제가 갖고 있었어요. 3년 전인가 재작년에 갖고 있었는데 6년 연속이었나 했고 7년째인가 아마 한번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야, 6년 연속을 했으면은 올해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인드가 망근을 생기는군요. 찍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 심리가 되게 힘든 게 있는데 네네. 차트를 보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변동성이 큰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좀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기아차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차트로만 봤을 때. 네. 지금 추세를 돌린 자리가 나쁘지 않고 최근에 계속 50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같은 섹터인데도 참 주가 흐름이 다르죠. 다르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갖고 가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한 4만 손절가 한 4만 2천 원 잡고 가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 생각에는 저라면 만약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네.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굳이 사시겠다면 네.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사시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가 그렇죠. 지금 경- 시장에서 가장 좀 필요하죠. 경제가 네. 어려울수록 현금과 금 뭐 이런 거 네. 뭐 부동산 아. 이런 거 안전자산 네. 채권도 요즘 뭐 여전히 이익이 낮긴 하지만 예금 하여튼 현금과 금이 최고인데 네. 뭐 굳이 다른 거 종목 굳이 할 필요는 있겠냐마는 저가 메리트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단기 수익을 노리기에는 차라리 아예 빠져가지고 반등 주는 걸 노려보는 건 괜찮고 아니면 나는 기아차에서 사실 기아차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긴 해요. 한 번 더 치대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가 차트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쉽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에서도 좀 보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아차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신 네. 손절가는 최소한 42,000원 아니면은 좀 더 잡아도 한 41,000원까지는 지켜줘야지 네. 출세가 이어진다. 41,000원까지 깨지면 출세가 일단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41,000원 현재가 보유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기아차는 지금 뭐 차트 흐름이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41,000원에서 42,000원 사이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 쌍용차 좀 볼게요. 네. 네, 쌍용차는 좀 현재 흐름이 어떤가요? 쌍용차는 재무제표가 네.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네. 시뻘건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쌍용차에서 사실 예. 티볼리가 예. 굉장히 여성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그쵸. 디자인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매출은 올라가는데 영업 이익단에서는 계속 적자인 거예요. 매출이 줄진 않아요. 매출도 거의 뭐 티볼리가 먹여 살렸죠. 그쵸. 티볼리가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 8년은 적자라는 얘기인데 네. 이런저런 뭐 비용이 들어간 것도 많고 환관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적자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티볼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렉스턴 W 이런 네. 것들도 체험에는 뭐 지금 안 나오니까요. 렉스턴 같은 경우도 또 코란도도 그렇고 괜찮게 특히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뷰티풀 코란도. 저희 디자인 보고 되게 예쁘다 그랬지 그쵸. 않았어요? 네.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남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좀 저렴하게 나오는 차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회사 주가 측면을 보면 계속 빠지는 모습을 네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네. 지금 7% 올라가고 있는데 이만큼 빠지고 지금 거의 뭐 한 5,000원대부터 빠져가지고 3,000원대인데 3,580원인데 여기서 7% 올라가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10% 올라가니까 지금 계속 저항선이 21선 맞고 떨어지거든요. 지금 자리가 거의 21선 이후까지 온 자리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 수술을 해야 될 자리 같아요. 네. 여기를 한번 뚫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계속 이때도 맞고 떨어졌고 이때도 맞고 떨어졌고 이때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 라인을 해준다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점에서는 차라리 비중 수술 좀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쌍용차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네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가 제일 흐름이 좋은 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종목도 신규 접근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네네. 근데 기아차가 가장 흐름이 좋고 쌍용차가 제일 흐름이 안 좋고 네. 현대차 그러니까 기아차, 모비스, 현대차, 쌍용차 쌍용차. 이 정도로 순서를 나열할 수 있는데 추세를 보면은 네네. 사실은 만약에 현금화를 시키거나 하실 거면 현금 들고 계시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은 자동차주도 신규 접근 좀 힘들고 네. 최근은 어쨌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보유하셔라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스피가 아직도 양봉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장 네. 후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일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네네. 분기점인데 분기점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 지수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분봉 보면서 거의 1분봉 아니면 2분봉 보면서 가는데 네네네. 분봉 보면서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오늘 건데 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하락 주고 아마 이제 그 방사포 송건 때문에 그러겠죠. 하락 한번 주고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인데 분봉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무너지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금하고 인버스를 들고 계시면은 신용이 좀 편해요. 빠지면 사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주식 100%면 되겠는데 차라리 150% 200% 신용까지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방송 처음에 인버스 말씀드릴 때 다들 비웃을 때 꿋꿋하게 인버스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도 전액은 변함없이 해지앤 네. 트레이드이나 이제는 주식 비중이 줄어든 현금과 주식과 안전자산. 네. 그 다음에 인버스를 갖고 계시는 그쵸. 전략을 드리고 싶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쌍용차 마지막 종목으로 분석해봤는데요. 차트 흐름이 좀 가장 안 좋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차차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 말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다양한 시장 이야기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아직까지 합의점이 보이고 있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 또 그리고 북한의 2차례 미사일 발사 등 이번 달은 좀 어느 것 하나라도 제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8월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발빠르게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